하시는데요. 윤정 박사님은 서양사 전공이세요. 그래서 프랑스 이제 전원인증 갖고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 이제 서양사의 시각에서 과연 한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실증주의가 실제 실증주의인가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는 입장에서 실증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증주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실증이라는 것은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역사학의 가장 기본 방법론인데, 역사학이라는 건 당연히 사료 갖고 하는 것이 사료 안 갖고 하나요? 그런데 이제 왜 한국 역사학이 실증주의로 주장하게 됐냐면, 이제 조선통독부 역사관을 해방 이후에 추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는 조선통독부 역사관을 추종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증주의 역사학이다,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이다 라고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마치 자기네 주장이 사회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70여 년 이상 호도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랑케가 실제 주장한 실증주의와도 아주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랑케의 실증주의를 가지고 한국 이제 시민사학자들이 한국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해왔잖아요. 그래서 랑케 자체가 독일 민족주의에 어떻게 보면 독일 민족주의를 이남화한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랑케가 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하냐면, 조금 더 임종원 박사님이 자세히 다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뭐 짧게 공부한 바로는 랑케는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의 주류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에 있어서는 독일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랑케가 있는 사료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쓰면은 독일사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독일 애국주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의 역사학자들이 마치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조선통독부 역사관은 그대로 계승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윤정 박사님하고 얼마 전 몇 년 전 돌아가신 이제 박양식 박사님 다 서양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주장했던 실증주의라는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도 공부하다 보니까 실증주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쟁점이 되는 낙랑군 평양설. 그럼 이제 실증주의면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료는 빵개예요. 중국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사료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는 빵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증주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그동안 평양이라고 주장한 게 잘못 봤구나 하고 하북성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조선통독부 역사관을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차원이지 역사 검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낙랑군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딴 얘기하면 너네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문이 아닌 거예요. 임나 가야설도 마찬가지로 임나가 가야다 그렇게 말하려면은 임나가 가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료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전혀 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실증주의를 빙자해서 조선통독부 역사관을 계속 전파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상당히 장애에 몰리니까 마지막 버티는 게 니네 역사 새로 내놔라. 그야말로 우리가 실증주의를 하는 데예요. 제가 동북아 역사 재단하고 그 요서지역 갔을 때 제가 쭉 발표하면서, 봐라, 낙랑군이 지금 하북성에 있었다는 사료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지. 당신들 왜 설명 못하냐. 그리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그러는 사료를 한번 대봐라. 빵기 아니냐, 빵기. 한 개만 대보라고. 빵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돌아와갖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신앙인이지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독부 역사관은 그대로 믿는, 신앙하는, 그게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역사학이라는 이름을 얻고 한국에서 이제 주류 행세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비판하는 것보다 이제 서양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랑케 실증주의는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그리고 한국 관련 역사학이 실증사관이냐라는 걸 갖다
서양사 쪽에서 검토하는 게 훨씬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저희도 서양사적 관점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임정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저는 이 강연 부탁을 하고 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하게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 서양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역사가 아니어서 상당히 그들의 이 정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고, 남기 실증주의라는 것을 정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남기 실증주의라는 그 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그 주류 역사가 주장하는 실증주의, 그것이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상시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왜 우리 역사의 그 고대사라든지 현대인까지 앞서 루이라이트가 말했던 뭐 일본 식민지의 뭐 근대화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서로 대립되고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또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강의의 컨셉을 좀 잡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대학에 졸업할 때, 졸업학부죠. 졸업 논문 쓸 때에 마이네케의 역사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써보겠다고 했더니 그 서양사 교수가 학부생 졸업하는 졸업 논문을 네가 감히 석박사 모시는데 네가 쓸 수 있겠느냐고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나 뭐나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써보라 해서 제가 그 마이네케의 역사주의나 모든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역사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단지 내가 역사 이론에 대해서 그 카실러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읽고, 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스토리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역사의 이론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는 관점에서 졸업문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랑케의 바로 실증주의를 또 연구를 해서 이걸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하고 발표를 하게 되고 논문도 쓰고 이런 과정이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아까 우리 이대주 선생님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프랑스어에 매료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때는 실증주의라는 그런 뭐 그때 당시에는 실증주의라는 말 많이 쓰지 않고 역사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실증주의 다음 단계가 역사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뭐 마치 역사 이론에 대해서 박식한 것처럼 뭐 히스토리시죠, 역사주의 그래서 실증주의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알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 아나라파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마르크 브로델이 썼던 뭐 주중회와 필립 2세 시대의 주중회와 주중회 세계라는 거였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후에 의해서 혹은 어떤 지연에 의해서 혹은 뭐 인간의 사상에 의해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역사가 변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뭐 통치자라든지 정복자라든지 지배계층들의 어떤 정치력,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역사는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단순히 사료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 지리, 기후, 날씨, 전통, 관습, 뭐 별별 것이 다 동원되겠구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많이 보고 있는 그 동화 뭐 통지 파티 얘기 현대화, 소위 이런 이야기까지도 역사의 중요한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그런 사료 가치로 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래서 프랑스어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원래 프랑스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은 역사 연구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번에 뭐 이대주 소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뭐 난강과 한상원에 관한 여전에 관한 문제를 진정을 부를 때 우리나라의 주류 역사라는 사람들이 이건 통살이다, 이건 정살이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경악을 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바뀔 수도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하나만 딱 못 박아서 정설 통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서양 사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자를 보고 남자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뭐 사이비 역사이네 이런 걸 보고 하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하나의 도구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돼 있구나. 이것이 무슨 다의 역사란 말인가?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기득권자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살아온 여정을 하나 합리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역사가 우리 민족에 의한 사실적으로 밝혀내는 그야말로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역사로 이 스토리를 바뀌고 역사를 할 수도 없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스토리 만들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못 박아놓고 생각하는 데서 통탈을 금치를 못했어요. 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뭐 딱딱한 흐름입니다만은 일단 제목으로 실증주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사료 비판,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실증주의다. 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건 막 반복론적인 거죠. 사실은 이 반복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반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이고 사료 바탕으로 실증을 해서 정확히 기록하는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건 역사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뭐 등산할 때 걸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뭐 힐리터 타고 석곡 올라갔다고 등산 뭐 등산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킹 걸어서 아래로 올라가는 게 등산이지 그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무슨 새로운 엄청난 역사의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게 나는 그게 참 무서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실증주의가 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반문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실증주의가 담고 있는 역사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역사를 사회적으로 쓰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실증주의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강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그 변형된 그 실증주의를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마치 시멘트처럼 복잡하게 역사를 하나 이념화시켜서 자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도구로 전락했는가. 또 그런 도구는 깨부시지 않으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왜 이제 역사를 돌아보는 눈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대단한 어떤 역사를 변형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이죠. 그들이 이제 서양사에서 이제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 변형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하나는 다윈의 진화. 그 뭐냐면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른 신적인 산물이죠. 그러니까 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윈이 있다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이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죠. 두 번째 하나는 프로이드. 인간은 그래도 이 신의 품성을 닮아서 이성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고를 하고 이성에 의해서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동물적인 본성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그게 또 하나의 서양사들한테 놀라운 정신적인 세계의 아주 대역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는 유문을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정신적으로 뭐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이걸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을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충족이 되고 물질적으로 만족이 돼야만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전 과정은 바로 이 물질에 의해서 전개되어 오는 역사다. 유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이라는 세계가 바로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을 다 뒤엎어버리고 오늘날의 여러 말하는 유럽이라는 그 거대한 과학 문화를, 국제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유럽 사람들은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내가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처럼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인간으로서 최대 지향한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지상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유럽은 천년 동안 사회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니 오로지 천국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천국의 세계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인간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대변형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말부터 하냐면은 역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해방이 됐고 뭐 몇천 년 데려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제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사람도 과거의 사람들과 전혀 어떤 사고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내가 처음에 남한에서 영화를 봤지만 최명길과 김상은 학교 다닐 때 김상은 애국자가 생각했어요. 충격이고 그래서 끝까지 항전해서 청나라한테 끌려가지고 거기서도 신하가 되는 휴의도 굴하지 않고 죽었다. 주화파 이런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생각에 가지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 사회 내 대학에 애들 가르치면서도 정말 20대 겨우 10대 20대 되는 20대 아니죠. 대학 10대 없으니까 20대 되는 애들도 옛날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변함이 없어요. 난 놀랐어요. 20대 애들도 전부가 다 촛불을 소유된 줄 알았더니 상당 많은 애들이 아직도 태극기와 성적을 들고 그 무리에 섞여주는 애들이 꽤 있구나. 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난 거의 3분의 1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 민족은 몇천 년 가도 변화되지 않겠구나.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고가 이렇게 세면대처럼 부대져 버렸을까? 내 역사를 하면서 그러니 지금의 그 강당사학자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 역사관을 부여져서 그것을 어떤 새로운 이유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 뭐니 아주 저질스레 학자로서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가. 아주 추잡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학자로서 그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멘트처럼 사고가 굳어져 버렸는지, 역사관이 굳어졌는지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본론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러고 제가 오늘 강연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노트에다 굉장히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또 했어요. 우리 이재근 선생님이 재밌고 좀 쉽겠다고 하고 교양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좀 늘리 드릴게요. 내가 이재근 선생님의 강연도 인터넷에서 듣고 그러는데 내가 좀 존경스러운 점은 그 어려운 역사를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하고 있을까 감탄으로 또 그런 어떤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의 탐구에 도전을 하고 또 굉장히 어떤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그 아성으로 쌓아 올린 그 학계의 도전을 내밀고 한다는 게 참 내가 존경하는 부분이죠. 사실 난 그러지 못해요.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생님이 강의에 흔쾌히 따르는 것도 그런 역사관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가 조금이라도 인적으로 오면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세상사를 공부한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증주의는 난케가 시작된 건 아니고 꽁트라는 사람이 실증주의인데 꽁트가 이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그 과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적으로 어떤 역사 연구에서 과학적 방법을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에 역사는 18세기, 19세기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과학적인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19세기 와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썼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증주의 사마천들이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마천은 사실장을 답사하고 고고하게 뭔가 사를 다 고증을 해서 사기를 썼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물론 투키디다스라든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펠레폰누스 전쟁이라든지 직접 현장을 가서 기자처럼
기관차로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를 썼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의미는 직접 탐구한다, 탐구해서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의 그런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면은 오늘날 근대적인 방식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물론 탐구를 해서 사실을 쓰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유럽에서의 역사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기원과 그 문화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데 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민족의 자긍심을 심기 위한 것이 초점이 두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화, 영웅시, 민족의 영웅시였고 신화 중심으로 해서 마치 그 모든 그 자신들의 그 민족 지도자들을 마치 신적 존재로서 위대한 인물로 그려놨죠. 그 대서사시를 쓰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역사를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화적인 내용이니까 과장되고 또는 그 우리가 사실에 기반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공상적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유럽의 역사는 서술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많은 역사서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신화 보는 느낌이지 그게 어떤 우리의 역사처럼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세종대왕 얘기라든지 이순신 얘기처럼 그렇게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역사서를 쭉 정해 왔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꽁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어떤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저승이 분리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승 자체가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 생각이 뭘 갖게 되냐면은 역사를 이제 우리가 그런 공상적인 신화적인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 객관적인 얘기, 누구나 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적인 역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18세기,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하나의 보편 세계였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세계로 하나 이루어진 보편 세계였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다, 이탈리아 민족이다, 영국 민족이다, 이런 민족의 개념이 없었고 그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영국 왕도 되고 스페인 왕이 프랑스 왕도 되고 이탈리아 왕도 되고 오스트리아 왕도 되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인종들이 지배계층들이 막 뒤섞여 있어 있고 프랑스의 귀족이 저 영국의 내영지가 있고 저 독일의 내영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민족의 개념이 없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보편적 세계관. 그 보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모두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의 세계이지 민족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네이션, 민족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게 19세기 와서예요. 그래서 유럽은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민족 국가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강케가 이제 이런 실증주의가 생겼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신화적인 관점이나 공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 역사를 써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최초로 꽁트가 바로 이제 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꽁트의 실증주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꽁트의 실증주의가 있고 단계 실증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꽁트는 여러분들 이제 왜 내가 이 꽁트의 실증주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날에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주력자들 말하는 실증주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실증주의. 그게 바로 난케 실증주의가 아니라 꽁트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꽁트 실증주의가 뭐냐? 여러분 꽁트 실증주의는 꽁트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꽁트에는 이 소위 생시몽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주의 사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인류의 하여튼 개별적이고 특수한 게 별개의 민족과의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보는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동체, 즉 유기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민족이 많이 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민족이 다 없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의 평등한 관계로 성립이 될 때 그렇게 돼야만이 뭡니까? 다른 민족을 강한 민족이 다른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그런 어떤 그 침략과 지배의 역사가 없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것은 야만적인 진보가 들고 발전이 안 되는 역사이시지 진보된 역사가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동등한 입장에서 인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역사 말하자면은 인류가 취한 진보의 역사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꽁트의 실증주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역사를 가지고 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혈통 민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게 교류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독특한 그 민족에만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는 그 혈통적인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기 시작하냐면 문화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 꽁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의 세계라고 보는 것은 이 서로가 문화를 서로 주고 받고 그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문화가 또 다른 영향을 받아서 또 발전된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점점 역사가 진보하게 되고 그 진보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유기적으로 엮여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갈 것이다 보는 것이 바로 이 꽁트의 실증주의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진보 단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보게 되냐면 그 민족의 어떤 특수한 개별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교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사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이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 일본이나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중국이 아니라 이병도라든지 이기병이라든지 우리나라 식중주의 소위 이병도와 이기병은 역사학에서 한국의 랑캐라고 취급을 받아요. 닉네임이 붙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식중주의를 내세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거 랑캐 식중주의라고 자신이 지금 꽁트 식중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랑캐 식중주의 구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 인류를 전체로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식중주의라는 거야. 랑캐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뉴스가 내가 그 사람들 책을 읽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뉴스가 이렇게 무슨 꽁트 부정하게 했다고 자꾸 식중주의 그런 것인가 라고 얘기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좀 더 깊이 파고 봤더니 거기에는 바로 식중주의에 대한 본인의 핵심이 랑캐가 아니라 엉뚱한 그 유기체적 공동체. 여러분들이 근데 왜 유기체적 공동체가 민족의 개별성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죠. 보편사회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럽사회에서 유럽의 보편사회가 아까 말했죠. 기독교라는 사상으로 붙어서 그런 유럽에는 민족의 개념이고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역사라고 해서 민족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이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보편세계라는 거예요. 다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전체를 지배해서 보편세계를 이뤘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보편제국으로서의 어떤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데 뭘로 통합? 실제 언어가 라틴어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개별적인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는 다 라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교 개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루터가 위클리프가 영어로 했고 루터가 독일어로 했고 참 민족 언어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보편성이 깨지는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보편적인 것은 민족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장. 아까 꽁트가 말한 공동체, 위체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이런 제국주의적 세계를 말하는 민족의 특성을 있는 것이 않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여러분들 생각도 로마 제국 멸망한 게 뭐 타라에타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보편성 때문에 멸망해요. 왜? 로마 제국은 처음에 다민족, 다인명 국가예요. 다문화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로마 제국이 각 민족마다 독특하게 그 종교도 인정했고 그 문화를 다 존중을 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신들을 전부 다 무상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다른 민족의 그 신들을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절에 가서 십자가를 넣는 이런 식으로 다른 신전에 가서 민족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십자가 대놓고 막 이런 행태를 보니까 끊임없이 총독한테 이제
향수가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말 우리 자꾸 우상을 섬긴다고 막 비판하고 비판한다. 헛소리 부린다. 그 총독이 이제 황제한테 보내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의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강경하게 기독교를 그런 사람들을 처벌했던 거죠. 근데 이걸 기독교를 말하면 우리는 탄압을 받았다. 순교했다. 그 답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 때 343년경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뒤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면 다민족 다문화 국가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였을까? 다민화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치된 이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단이 뭐냐면은 하나의 통합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다양성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시키기 유일신 기독교에 부합된 정교가 부합된 그 로마 제국이 하나 통합된 정치의 이념과 기독교라고 하는 유리시는 이념이 딱 맞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모든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하나 통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히 흉노적,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비로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의 종교, 우리 민족성을 맞서라는 제국들이 모두 우리가 거기에 편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막강한 로마 군대가 그냥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훈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죠. 문제는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르만 민족을 이동을 훈족을 피해서 이동해왔죠. 오늘날 베네치아, 여러분 그 베네치아 해상국가죠.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흉노족 그 고국을 피하기 위해서 늪지대인 섬 쪽으로 우리나라가 기마베이 청나라 서도를 강화로 도망가고 원나라처럼 강화로 도망가듯이 서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지들이 만든 거라 베네치아가 된 거예요. 이 흉노족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덟 시간이 시작도 안 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한 3강자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만나도 어쨌든 액기스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 여러분 저기 시저의 갈리아 전기를 보면 내가 이제 왜 이 낭키의 시점주의를 좀 설명을 강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거 꽁트를 끝냈어요. 아까 말했죠. 이게 낭키. 근데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유럽을 지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제국 때의 게르만족은 이 야만족이었어요. 이 게르만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저먼이죠. 야만족이었는데 시제의 갈리아 전기를 보면은 이 게르만족의 그 야만성이 정나게 드러났어요. 이 낭케가 고종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시저의 갈리아 전기를 읽어보고 이 게르만족의 그 야만성을 드러낸 이 제국주의적 시각, 역사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느끼죠. 그래서 낭케가 안 되겠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게르만 민족을 왜곡시켰구나. 그래서 이 낭케가 그 다음부터는 이 게르만 민족과 라틴 제국, 게르만 민족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사료를 찾아서 그게 안 된 것이 이제 이 보면 뭐 노마 시대의 주된 지역이 노마 아닙니까? 제너 피렌체에 있는 그런 그 노마 지금의 밀라노 뭐 이런 지역에 국립도서관을 가서 로마 제국 때에 있었던 그런 기본 사료를 뒤질 거라서 이 낭케가 다시 우리 게르만 민족은 그렇게 야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민족이 정체성이 있고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낭케가 비로소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증주의예요. 사를 처음 비판하고 잘못된 걸 다 고치고 올바른 것만 찾아서 비로소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쓰자. 이게 바로 게르만 낭케가 했던 이 바로 실증주의 사업의 배경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낭케 시대 때는 뭐 어떤 시대냐면은 이 독일 민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제일 후진 국가였어요. 이 당시에 독일이라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인데 불구하고 독일의 뭐 작센공, 빈델베르크죠, 프리시아죠, 여러 가지 막 공국으로 막 가지가지 섞여서 이게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나폴레옹 때 막 또 지배당하고 엄청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독일 역사에서 유럽의 역사에서 뭐 그 독일이 부흥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착취와 혹사를 당했던 민족들이 다 독일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일어난 이유 하나는 독일이 바로 뭐였냐면은 교황의 젖줄이라고 그래서 가장 많이 착취를 당했던 것이 독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베르사유 궁전 몇 년이 활용했던 것이 다 독일이었어요. 딴 데 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독일이 다 뺏기고.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어떤 야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에요. 선입관. 그리고 많은 나라가 갈리게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많은 농민들이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게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프로이센, 그러면 프러시아라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러시아 황제는 짜르라고 그러죠. 네. 그럼 독일 황제는 뭐라 그래요? 프로이센. 짜르 말고 카이자. 나죠? 프로이센은 독일식의 이름이 프로이센이고 영어식이 프러시아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도 몰라. 내가 김민희 교수한테 프로이센하고 프러시아 뭐가 달라요? 모르겠는데. 프러시아는 영어식 발음이고 프로이센은 독일식 발음이에요. 우리도 독일도 점어있는 영어식이지만 독일은 뭐라고 그래요? 도이칠란드라고. 도이칠란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센이 이 독일을 이제 블란덴부르크 선제하고 있는데 이 낭케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독일이 이제 후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독일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이제 이 낭케가 자기 정치 문답이라는 제어를 통해서 그 칼 한 개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이 강릉입니다. 역사의 보편적인 역사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해 왔던 것이 보통 세계사적 보편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약속 지배해 왔다. 그럼 어떻게 우리 독일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약속을 지배받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뭡니까?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 약소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이런 보편적인 세계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는 서로가 그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민족의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그 민족의 역사도 발전하고 각자 민족의 역사도 발전하고 통틀어서 세계사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민족이 발전하고 진보를 해야만이 세계사도 발전하고 진보를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민족의 개별성으로부터 봐야 비로소 세계사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역사의 관점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해서 엑기스만 얘기하면 빨리빨리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꾸로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식중지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만이 그 민족의 개별적인 역사가 눈에 이해할 수 있다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보편적인 미국의 관점, 보편적인 중국의 관점에서 봐야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게 거꾸로 해요. 우리 역사를 봐야 중국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역사를 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랑케. 맞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근데 그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내가 이제 지배경 인연을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지배경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고대 때는 지배경이 뭡니까? 로마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중세 때 지배경은 뭡니까? 기독교죠.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서 봅시다. 우리 고대에서 우리 지배경은 누가 지배했습니까? 중국이 지배했죠. 정말 유교 이런 다. 근대에 와서는 누가 일본 근대화 때는 일본이 이제 지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학자들이 당시에 식민학적인 친일파들 주장하는 게 그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지배 경향은 일본이었다. 우리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지배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냉경체제 때 지배 경향은 뭐였습니까? 러시아하고 소련이었죠. 하나는 공산주의를 택거든 아니면 미국을 진짜 자본주의가 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어요. 자 동서가 무너지니까 뭡니까? 지금 대세가 미국이죠. 그러면 지금의 보편 언어는 뭡니까? 한국어입니까? 영어다. 영어가 보편 언어로 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언어가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방식이 다 미국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지배경향이라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근대화된 중국이나 조선은 근대화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근대화되는 것은 일본이었고 일본이 바로 이 당시에 지배 경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대세를 따랐을 뿐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바로 친일파 논리. 이게 바로 누구니까? 그 유명한 그 윤치호가 바로 자기가 항변한 내용에 나중에 설명했으나 이 지배 경향. 이 지배 경향의 기본적인 경향이 뭐냐? 보편적이다. 동양에서의 지배 경향은 유교지 않습니다. 중국 문화. 그래서 이제 남측 강국론 그거예요. 다음 국가운동이 뭐냐?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그 칼이 저기 황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남측한테. 그럼 독일이 어떻게 부응할 수가 있느냐? 우리 민족한테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독일 민족에게 민족 정신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독일 분들이 우리가 분열되어 있구나. 갈기게 찢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늘 강자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찬란한 독일의 역사를 야만족이 아니라 얼마나 로마 제국 뒤를 이어서 유럽을 지배해온 민족이다. 유럽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민족이 우리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는 민족 정신을 심어줘야 비로소 우리 독일인이 하나로 결집이 돼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칼 황제가 랑케한테 온날 맞으면 지금 말하자면 국사 통찰위원장 같은 자리 딱 주고 독일 역사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독일은 그동안에 어쨌든 뭘 했냐면은 비로소 독일의 과거 역사에서의 영웅들을 동상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세우듯이 그런 동상을 막 세우면서, 그리고 독일 민족한테 역사를 일주일에 만약에 10시간 수업을 한다 하면 6시간 정도는 독일 역사를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들한테 엄청난 민족 역사 의식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걸 랑케는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결집이 돼가지고 프로이센 독일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서 프랑스를 이겨요. 그리고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칼 황제가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유럽인죠. 여러분 유럽에 간 유럽에 가본 사람, 베르사유 궁전 가본 사람, 유럽 궁전 보셨죠? 바로 그 자리에서 칼 황제가 독일 제국을 선포해요. 독일이 비로소 유럽 최강국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멋집니까? 맨날 나폴레옹부터 지배받고 있던 독일 민족이 그 강대국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경국에 가서 제국을 선포한 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죠? 그게 1872년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래서 독일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여기 세 가지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이런 개별성이라는 것다. 이게 민족 역사 얼마나 중요한 거, 어떤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이 이제 역사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그 랑케의 식중지를 받아들이냐? 일본이 근대화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유럽에서 최고로 약자고 빈국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하루아침 저렇게 유럽의 최강자로 불리면서 제국이 됐느냐?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 사람들 유럽에 다 보내서 배우게 만든 거예요. 봤더니 바로 랑케이의 실증주의, 민족 사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 역사가 있다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의 미스를 초청을 넣었어요. 왜 일본이 여러분들 2차 세계 때 나이 든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이 독일을 배웠잖아요. 왜 일본이 독일에 글짓해서 독일 공부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약소국이 했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파괴. 근데 최강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모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보냈던 거예요. 봤더니 역사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 바로 랑케의 식중지 역사학을 지금의 도쿄대학, 제국대학에 받아들여서 니스를 알고 랑케 식중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이 랑케 식중지 역사를 배워보니까 지배 민족이 될 별별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배울 게 없어. 오히려 자신들 이 아시아에서 최고 못난 민족이라는 걸 드러내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식중지 역사가 대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랑케의 아까 말했죠. 강국론이라고 했죠. 이 강국론을 도용을 시작하는데 뭘 도용을 했냐면, 자, 세계사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이었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랑케의 그러면 그런 것이 인류가 그런 역사를, 보편적 역사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려면 모든 민족국 개별성이 존중돼야 되고 그 민족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세계의 보편성, 진보의 세계사적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각 민족만의 개별성을 빼버리고 보편적으로 강대국의 약속을 지배했다는 그 이론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랑케 실정주의를 뭐냐면 강국, 일본의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켜서 우리가 강대국 돼가지고 그리고 이 아시아를 총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랑케가 만든 식중주의의 강국론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이 기백이 자기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바로 내가 일본에서 이 강국론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본질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본질을, 랑케의 진정한 본질을 민족의 중심의 개별적 역사관을 통해서 보편적인 세계사를 지향한다는 것을 빼버리고 보편적인 세계사 속에서 민족,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꾸로. 일본,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남계 실증주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나는 일제식 실증주의라고 여기 지금 붙였어요. 일제식 실증주의다.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워왔어. 남계 실증주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일본식으로 왜곡된 실증주의를 배워가지고 바로 역사에 그렇게 채우고 있냐? 머릿속에 이제 쇠뇌가 된 것이죠. 자기가 신봉에 대해서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면 남캐 중에서 뭐를 빼냈냐면 아까 강대국이 지배하는 거, 약속으로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예요. 뭐냐면은 그 바로 남캐의 그 역사를 보면은 민족의 개별성을 하면 자기들 조선을 침략할 수 없고 조선을 식민지할 수 없잖아요. 그 이론상 맞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꽁투의 실증주의를 가져온 겁니다. 뭐냐? 중국에 의해서 아시아, 중국, 일본은 하나 문화적으로 공통되어 있고 그 문화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 진보된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되고 그래서 이 남캐의 역사관에 따르면 일본 최강국이 근대화된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계사의 중심이다라고 자신들이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문화적으로 유기되기 때문에 이 아시아는 뭐냐면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그 공동체를 이들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근대화된 일본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바로 아까 꽁투가 말하는 유기체적 공동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대동학 공명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로 공영을 해야 된다는 소위 대동학 공명이라는 이론을 도쿄학파들이 있고요. 도쿄학파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 유럽으로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그 독일의 역사와 그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제국으로 발전했는가 그것을 배우기 한 것이죠. 그게 배워왔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독일이 폴란드가 한 지역 팔도에 이 폴란드 사람들을 자기네 독일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폴란드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독일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언어의 독일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걸 잘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1000여 명과 한국말을 못하고 일본 언어만 배우게 만든 게 바로 그 교육을 실시한 게 바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했던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일본이 이제 만들었던 것이 그렇게 남계 실증주의를 그렇게 자기의 제국주의 이념에 딱 부합되게 왜곡되고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남계 실증주의자라고 말하는 일제의 역사학자, 도쿄학파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계 실증주의를 강문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신 일본식 제국주의에 맞는 실증주의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어렵습니까? 재밌어요. 바로 제국주의 이념에 맞춰 민족주의보다는 그런 제국주의를 흩어뜨리는 겁니다. 따끔하고 근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신체 오해 우리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국수주의라고 이 지금 강당사학자들이 민족주의 사회 국수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제국주의라는 보편성을 역사관이다. 근데 남캐는 모든 개별적인 골고루 세계사가 되는 하나를 같이 변다 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 제6권제에 맞서 참 같이 먹었다는데 날씨 출근해 가지고 가까운 30대 족발집. 네, 이제 방금 아까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수주의다. 여름에 강대한 사학자들이 국수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민족주의 사관에 대해서 국수주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보편적 역사관은 제국주의의 정치적 이념이에요. 제국이라는 게 여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지배하는 것인데 각 민족의 독립성을 다 인정해버리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 민족의 어떤 개별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국의 보편성을 이념을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수주의를 나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19세기,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제국주의 사회로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개념들이죠. 내 민족으로 일어나는 탄압을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국주의라는 그 이념 틀이,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파괴당하고 세습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뭐 북한 문제 나오고 뭐 핵 문제 나오고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되게 답답한 느꼈어요. 우리 한반도 문제를 놓고 봤을 때의 문재인이 왜 유럽 사람들한테 제대로 꼴찌 못했을까? 자, 유럽 서양 너네들은 이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희들은 약탈의 역사를 이루어 끊임없이 여러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무력으로 총으로 죽여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민족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했느냐. 그 바탕으로 오늘날 유럽이 성장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가려는 것도 바로 그 제국주의적인 희생탑 아니냐. 근데 그 책임자인 일본은 나몰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아시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중화주의가 대국답지 않게 사드 하나 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그걸 당사자의 책임인지 미국 내에서도 너들 북한 핵무기 없으면 다 한반도를 토토화시키겠다고 편박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그런 식민지를 경험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눈치만 보고 뻑뻑뻑 시키는 대로 올썩올썩 우리 짓 하고 있고, 이런 역사를 당신들이 앞에서 우리 민족에 그렇게 한반도를 토토화시키지 수가 있느냐.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통일시키는가를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주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력으로 다 토토화시키겠다 소리를 하고 있고, 결국 결과가 뭡니까? 북한대로 제대당해서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드 때문에 경기 제재받아 소리고 있고, 이 문제를 인해서 세계에서 손해보고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손해봅니까? 중국이 손해봤습니까? 일본이 손해봤습니까? 북한도 우리 한반도만 손해봤잖아요, 이래저래, 결국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같이 앉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서구 사람들한테 지적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 중국, 러시아, 소련, 다른 유럽의 강대국의 책임을 가지고 한반도를, 핵 문제를 그렇게 무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한반도가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통일을 이루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나 옳지 않았을까,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일본이나 중국한테 따끔하게 좀 충고를 해줘가면서 이해는 했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냥 그런 말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대표님들은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말이야 제국주의 세계의 인류에 얼마나 파괴시키느냐. 그래서 뭐냐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통합을 시키면서 로마에 있던 수많은 문화재가 다 파괴됐어요. 콜로세움, 각 민족에 있던 수많은 신전, 유럽 여행 가보면은 수많은 신전들이 다 파괴됐죠. 누가 시킨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공연해야 되니까 그 신전을 가서 유상숭배 신전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 벽돌 돌을 갖다가 그려졌어요. 유럽 문화가 다 마사되는 거예요. 천년 문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통합된 제국주의라는 게 이렇게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기독교의 보편적인 그런 역사, 그 종교라는 보편 세계가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들이 맞설되고 파괴되는가.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편적인 세계사를 주장한다? 내가 없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 가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각 민족의 개별적인 민족이 존재해야 인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야 인류의 역사, 각 민족의 역사가 발전해야 세계의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지, 어떤 강한 힘이, 제국적인 힘이, 세계를 보편하는 그 막강한 힘이 지배한다고 해서 그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다는 거죠. 자, 영어가 모든 걸로 다 보편하는 영어라고 하고 싶다.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서구화돼가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얼마나 파괴되고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들 음악하면은 모차르트는 다 알아도 우리나라에 인방어린이 그런 국악에서 잘 모르잖아요. 자펜치 나왔고 지록이나 하고 띵띵띵 한다고 생각하고 아키나 편다고 생각하고 유럽에 벨로 칠러면 막 황 뼈만 가고 좋다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문화의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서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건물들 보세요. 하버드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 없잖아요. 다 서구가 되고 막 있는 것도 부숴가지고 막 고층 지어서 아파트 문화. 이게 다 서구의 문화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민족도 아마 이제 혈통도 사라져가지고 이제 한국 민족이라는 말은 없고 역사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게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퇴보이죠. 자, 그럼 다시 또, 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듣는다고 중국 바꿔서 그러는데, 요즘에 공산주의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공산국가를 세우자고 했던 사람, 글쎄, 한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누가 공산국가 세우자고 말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도 뭐 빨갱이 소리 보면은, 아직도 여담입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유럽에서 최약속인 독일을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역사 인식이 중요한 것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또 여전히도 아직 이 한반도의 이 작은 땅에 갇혀가지고 마치 정말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대한민국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역사관이 부족했기 다 민족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왜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왜 우리 민족주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그 중심으로 썰려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남께 시중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국가, 민족이 독립하고 세계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민족 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루고 진보를 위해서는 민족 정신이 필요하고 그 민족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민족 역사에서 나옵니다. 저는 뭐 아까 전에도 여담을 했습니다. 고대 국가, 요즘에 강남 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노태돈이나 이런 분들이 책에서인가 어떤 고조선이나 뭐 다른 분들 주류학자들이 쓴 논문 저서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민족의식이 형성된 게 어디였냐? 고구려 때 한민족이 있었느냐? 아니 뭐 고려시대 때 한민족이 있었느냐? 뭐 조선시대 때 한민족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나는 역사학자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신라 통일신라에서 망하고 고려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민족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배계층과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럼 고구려에 살던 사람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민족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지배계층만 왕조 지배계층만 바뀐 것 뿐이지,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그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어느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들이 있어요. 그냥 지배층만 바뀐 것 뿐이라고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꼭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뭐 있었냐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대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를 이뤘던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민족 국가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놈의 민족 의식이 새로 생길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일시대 사람들은 왕 고려 이름을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고 우리 고려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나 이거 떠나려고 다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우리 민족이 강단 영향이나 고대시대 때는 민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도 광범위수가 있어요. 왜? 많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오늘날의 국경의 개념 19세기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국경이 19세기 와서요. 지금 유럽의 각 국가들의 국경이 유럽의 19세기 와서야 확립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동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대사에 중국 아니라 중국 전체도 우리 민족사의 영역이 지었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대 때부터 형성된 겁니까? 중국도 고대 때 보면 춘추 전국시대처럼 여러 나라 쪼개 있었잖아요. 글자도 다르지, 문자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그래서 진시 황제가 다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통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제국이잖아요. 여러 나라를 하나 통합해서 진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 제국을 이루고 제국을 이루어서 모든 문자, 언어 다 통합시키고 형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제국이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나면은 이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오늘날의 중국 역사가 모든 중국 대륙 포함을 하는 것이 중국의 민족이 있고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대사를 아니 중국에 다 포함시키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그것을 국수주의다 뭐라고 그러는데 국수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보편주의 아까 말한 대로 제국주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국수주의를 나쁜 의미로 쓰면 그 제국주의들이
나쁜 선입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각인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각 민족이 발전해야 세계사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계사 진보하는 것이죠. 민족이 발전, 국가가 발전을 해야. 근데 제국주의 입장이 갈 때는 그 민족이 발전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통합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아까 넘어와서, 제국주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기 역사는 역사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모두 공통된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민족은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진보를 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진보 개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럽의 모든 정체 보니까 봉건제, 영주제를 거쳐서 근대화됐더라. 근데 조선에는 봉건제가 없었더라. 그 조선 낙후되고 정체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진보를 안 했으니까 양쪽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은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해 나간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의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정체됐기 때문에 일본의 사람이 식민지에서 우리나라 근대화 때가 논리를 펴요. 그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이 특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그 자신들의 얼굴 모습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뭐 이태인이 김태인이 그건 지가 잘나서 예쁜 얼굴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 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못난 얼굴을 왜 내 잘못이니처럼 너희 뭐 못생겼다고 뭐 비판하는데 그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타고 나는 것이지. 나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일본 나라하고를 서양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머리도 저렇게 노랗게 컸는데 너는 시커멓고 대머리도 까지고 쟤들 눈도 큰데 눈도 쫙 휘겨지고 너는 코도 큰데 크고 피부는 하얀데 시커멓고 비교를 해. 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동양의 특성이고 동양의 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데는 법인적 비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스펜서가 잘 알다시피 그 우열 처럼 그렇게 해서 이 제국주의 이념이라는 게 그런 제국 가서 우열을 가리는 우성학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백인들은 무어른 곳이고 황색 인종과 흑색 인종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들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성을 피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성을 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적재성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제국주의의 역사관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보편적인 역사 과정을 겪고 안 하기 때문에 정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랑케의 개론을 따르면은 그것은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진보를 해온 것이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레스트로스의 프랑스의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인류학이라는 게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또 새로운 역사 이론도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슬픈 열대 남미의 아마도 민족들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겨죠. 아직도 우리 지금 사람은 하니까. 근데 레스트로스는 기존의 그런 진보에 대한 역사관을 우리의 역사 보는 관점을 확 뒤엎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따라붙고 팔 들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역사가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구조적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야지 서양의 어떤 법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옷 입고 청소 차 타고 다니는데 저놈들 빨아먹고 차에서 야구하고 벌레나 주워먹고 산다? 좀 미개하다? 그렇게 그들 미개한 문화라고 미개한 민족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보면 그 아라비아 사막들 보면은 들고 다니잖아요. 나도 처음 봤을 때는 더워 죽겠는데 왜 더 들고 다니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역은 건조해서 햇빛만 가면 시원해. 오히려 두르는 것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서 두르면 땀 빨빨 나가서 더워서 벗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 조건을 따라서 의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저런 뜨거 죽겠는데 왜 저걸 들었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본 관점을 새롭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은 랑케는 그 이전부터 바로 그 민족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 자체나 그 민족의 특성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지금까지 현재 쭉 이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구분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대상을 해서 그걸 열등하다 혹은 우월하다 그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제국주의는 항상 그런 우열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강조한 대로
근대화되고 강한 국가가 약소국가를 미개한 약소국가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로 하여금 근대화 시켜주는 것이 제국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본이 이 도교학파가 그런 난케의 역사를 꽁트의 유기적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이루는 거 하나 통합시켜서 이런 것을 변형을 시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디까지 설명될지 모르지만 물론 일본에도 그 아까 말한 그 식중지 남계 식중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학자가 이제 감히 천황은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신도학파나 뭐 이런 학파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대서 결국 두 사람이 도쿄 제국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계 식중지에 별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은 이 남계 식중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어떤 비판이 되냐면은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교토 학파들이 이 서양에서 배우고 유학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천황이라거나 이 신감이나 일본의 역사가 중국으로부터 문화 역사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서 근대화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이론을 역사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 일본의 천황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 그런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서술들이 그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케이 실증주의는 일본의 천황 황민사관과 그리고 제국주의 이념에 맞는 것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실증주의라는 것을 겉에다가 그 포장시킨 것에 불과해서 내세운 불과한 것이지 그게 사실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버버스가 말하자면 실증이라 하는 과학 속에 숨겨진 조작된 역사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많은 그 주류학자들이 실증주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은폐되어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이념, 일본 사람한테 세뇌되고 배워왔던 그런 제국적인 역사관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실증주의를 내세우는 내용적으로는 일본식 실증주의, 제국주의적 실증주의를 따르는 거죠. 실증주의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인 개수반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소개를 네, 질문이 있는데요. 좀 이따 끝나고 질문 드릴게요. 아, 예. 그 일본의 그 니시다 기타로가 이제 그 난케의 강국문의 세계사적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까 대동아 공연과 조선 신비를 정당한 논리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각 국가는 각자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하나의 세계사적 세계, 즉 세계적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적 과제이다. 지금 동아시아 여러 민족은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각자 자기를 넘어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고 이로써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동아공용권의 구성 원리다. 대역사가 난케가 로마의 정복으로 유럽이 하나가 통합되고 그 아래 하나의 세계를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로마적 제국처럼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를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써 이 세계사적, 이 아시아 민족이 유럽에 대응해서 하나의 세계사적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니시다 기타로가 주장하는 그 난케의 강론을 조용해서 주장한 하나의 보편적 세계관, 역사관을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기백의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아까 말하는 대로 이병도의 그 지대 경향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는데 이병도가 지대 경향 국가와 지도 이념. 국가와 지도 이념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 경향은 합동 공동체다 주장하죠. 우리는 하도 국사를 배울 때 어릴 때 학교에서 하고 이병도의 국사 역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협동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공동체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 가면 전부 다 교복이고 다 똑같잖아요. 그 보편적인 거죠. 교육이 자유로우면 다 개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패션도 발전하고 옷차림 발전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교복이 그냥 100년 가봐야 그대로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의미는 우리 역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중국과 공동체로 협동이 오고. 이번에는 뭘 협동을 이루냐?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중국을 항상 협력 관계를 갖고 협동 관계를 갖고 중국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 그 논리는 우리 민족의 지도 이념은 협동과 공동체다. 그 의미 국가 지도 이념 이렇게 이병도가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봅니다. 일본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일본 제국, 당시 근대화 된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협동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대도와 공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뇌를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학교에 가보면 맨날 빨갱이, 북한 공산당, 그림 보면 맨날 무슨 삼리창국을 세균처럼 공산당.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하면 무조건 되고 다 빨리 사람 죽이는 좀 살벌한 살인마처럼 느껴지고 밖에 가면 초전 박살, 뭐 멸공, 방공, 큰 눈, 흑눈 다시 한번 발을 해보자. 그렇죠? 요즘에 그 박사모 하는 분들 이해가 가요? 빨리 잡아. 왜? 그게 공산주의랑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북한은 무조건 또 사람 죽이는 삼리창 들고 있는 세균 같은 존재로 우리 각인되어 왔는 평생을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맨날 그 교복 입고 뭐 결혼했잖아요. 여학생들은 것도. 그리고 맨날 부르는 게 초전 박사도 북한 죽이자 이런 것만 배고 그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는 공산주의 이미지가 뭡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벌벌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다시 보자 혹시 관심 없나 막 쳐다보고 그래서 빨갱이가 말라고 이게 선임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공동체, 공영,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 일본이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룬다 당연히 수긍이 돼요. 그 역사가 아닐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그 주류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니까 대부분이 미국 편들어가 아니고 미국 우리 우방이고 미국 없으면 미국 없으면 다 당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군사 작전군도 미국 니들이 가져, 그거 막 우리 영어 올림픽 해야 된다고, 야 우리 국어가 영어랑 피도 안 마르는데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 배운 애부터 영어 공부하라고 죽기 살고 영어 잘해서 거기 미국 가다 영어 잘한다고 해, 누가 알아줘요? 근데 미국 가서 가보다 영어 잘해 그럼 미국 사람 알아줘요? 뭘 잘해만 네가 나보다 뭘 잘해? 의미가 없어요, 영어 가서. 그 프랑스 가서 나 프랑스 사람 나 영어 잘해 그러고 프랑스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놈이 부러지고 있는데 프랑스는요, 외국어를 법으로 못 쓰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간판 같은 거 못 쓰게. 예, 못 써요. 우리는 텔레비전 쓰면 프랑스는 텔레비전 안 써요. 자기 옆으로 단어 까먹는데 불어로 써요. 모든 외국어를 다 자기네 말로 번역 쓰게 돼 있어요. 교과서 표기도 다 마찬가지로. 절대 영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어를 말해봐 불어를 받아야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한국말 말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해요. 웃기게 되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 종로 어디 가요? 그러면 You go to 이상한 영어 보면 아주 누적하고 못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영어 배우래. 아니 근데 영어만 배워서 잘해도 한국말 모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기 뭐 영어 못 온다고 해서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뭐 영어 현사한테 또 번역시키면 되는 거죠. 그거 못 들려고 내가 애쓰셨으니까 그죠? 그 일본의 유명한 노벨상 받은 그러니까 자기는 노벨상 수상 받을 때 땡큐 이거밖에 몰랐어요. 다 영어 모르는데 왜? 다 논문 쓰는 거 영어 현사한테 번역해 써줘. 아 그럼 됐죠. 그래야 영문하는 사람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보면 영문하는 사람 못. 그래서 대학에 지금 영문학과 없애려고 지금. 불문과 논문과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왜? 영어 하나만 되면 되는데 영어?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영어가 뭐 죽이 살도록 영어. 내가 전에 그 학교 총장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얘기하더라고. 학교 영어. 아, 대학교 영어를 뭐 가르칩니까? 그 차라리 타고나고 오면 타고 종로학원과 부사 가르쳐요. 학원이면 두사 가르치잖아요, 영어를요. 그 대학에서까지 영어를 가르쳐요. 학문을 가르쳐야지. 영문은 방식을 가르쳐요. 학문 해독은 방식을 가르쳐야지. 그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대학입니까? 학원이지. 학원도 잘 가르친다니까. 그 내가 오늘 모 대학에 가고, 근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러려면 뭐들어 대학 가서 그런 거지. 야, 이런 거야. 나 학원만 부사 가르쳐. 차라리 대학 때려치고 학원 가. 뭐들은 대학 가서 돈 주고 부모님 비싼 등을 주서 그래 대학 나와서 공부하냐? 얘들 부모님 몰라.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밑에 뛰어가지고 비하시켰다고 할 텐데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학원에서 배우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육이 이래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학원보다 못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도 그런 거 같아요. 쓸데없는 공부를 죽으라고 대학 가고서 전부 다 영어 공부인하고 사람이 매달리지 정면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빨갱이가 뭔지 몰라고 빨리 나쁜 건줄 알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왜 그 빨갱이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세뇌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맨날 빨갱이 미국 성적이 대한민국이래요. 미국 성적이 왜 그러냐는데 이해 못했다는 어쨌든 어떻게 해봤어요? 지우지 않는 기억 역사.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개인 하나 생각나는 기억에 어떤 사람은 이 길을 써놔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나 어릴 때의 기억이죠. 엄마가 밥 많이 먹었다고 때렸던 기억, 아버지 몰래 남자친구 만났다는 기억, 뭐 이런 것 우리 다 기억이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기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데 그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는 부모로부터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 들은 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 얘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올바르게 전달해줘야만이 그게 올바르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잘못되게 왜곡되게 야 내가 옛날에 가서 공길에 엄마하고 같이 데이트하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혼자서 10명 다 때려쳤어.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아 우리 용감했구나. 근데 사실은 지가 뭐 도망갔거든. 도망갔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영웅처럼 얘기했다면 우리는 비겁한 아빠가 아니라 용감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고 얘기해서 뭐 엄마가 다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아빠가 창피할까 말아 참아주는 건데. 근데 나중에 엄마가 이제 지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얘기해주면 야 그때 네 아빠가 도망갔단다. 그러면 그 애들이 그러면은 믿겠어요? 에이 엄마 아빠가 맨날 엄마 구박하고 맨날 뭐 저기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아빠 할 때려고 그런 것이 이제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좋은 걸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전달해주는 사람이 정확한 이 역사관, 사회적 역사관을 가져야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왜곡된 역사관한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남군, 한산도군 한반도도 있는 줄 알아요. 아무 바깥에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 저 사람들 뻥치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세계 소양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에서 일반 사람들이 에이 저거 뻥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남군은 한반도에 있다는 걸로 계속 배워왔고 세뇌되어왔고 그게 머릿속에 기억돼 있고 그러니까 그 기억의 역사를 쉽게 지우기 어렵다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후세한테 역사를 전달해 준다는 거 그건 독일 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국가의 에너지, 그것은 민족 정신이고 그 민족 정신은 민족의 역사, 민족의 역사에 의해서 발현되고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세계의 모든 세계사들, 그것은 각 민족의 개별적인 역사가 발전하고 때에 세계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는 걸 양키가 준 교훈을 그게 진짜 근데 그것을 거꾸로 보편적인 것이 세계가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바로 제국주의적 논리이고 그것이 일제식 실증주의고 그 일제식 실증주의의 옷을 입고 그들한테 끊임없이 역사에 대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우리의 잘못된 그야말로 사이비 역사가 된 우리 역사 학교를 지고 있다는 게 애통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렬한 역사문화 연구가 비록 작지만은 이런 작은 바로의 역사를 세우고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사실대로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민족 정신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평화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다시 진보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까 설명하실 때 일본이 제국주의 역사를 일단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뭐 지식인이나 또는 국민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체제화된 건가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 교육이라는 일본도 그때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됐는데 네? 그 당시 이분들이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유럽의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때만 하더라도요. 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 앞에도 쉽잖아요. 그때도 전 국민 30-40% 반 이상이 문맹이라고 했거든요. 이름을 보는 사람들이 주대시에 때 80%.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 짠따라크도 보면 영화 보면 이름 수준 모르니까 X자 쓰는데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뭐 문자 보급도 많이 돼 있지 않고 글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원층이 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의 메이시 유시를 근대화되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 근대화되고 학교를 세울 때의 그 교육의 기본적인 일본의 교육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뭐 우리 이대기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 국가 그 근대화 학교 세우고 교육의 훈령이 강령 규정이 쭉 있어요. 내가 시간 있으면 그 몇 가지 좀 설명을 어떻게 그 교육의 지침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그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왜곡된 역사관을 배우고 그게 아까 우리가 그 박정희 시대 때 배웠던 그 역사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실증기 진짜의 살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도태시켜요. 쫓겨나고.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맞선 사람들이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9명 사형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투옥돼가지고 일본 고등계 성사들이 단지 여기 독립운동가들만 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도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했어요. 내가 아까 그 저기 뭐죠? 몇 가지만 이제 이경도가 아까 말하는 아까 저기 타협 공동체 그 했죠. 국가 지도인이 뭐라 하냐면 협동, 타협주의 사상은 우리 생활의 원천적인 이념이다. 벌써 이 제국주의적 공동 유기체적 공동체 정신이 그래서 굉장히 쪄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소장 잘 알다시피 진단학회가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진단 창간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위해서 연구되는 것을 개탄하여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서 우리 역사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참 함정이 참 많잖아요. 왜 우리 역사주의 문화입니까? 문화주의죠. 문화적인 것을 하나 보는 순간이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윤치호도 누구에게 친일파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경우 말해서 우리가 친일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대세했다 일본 겁니다. 현면을 하는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기백이 자기가 한국사 실명을 해서 어떤 역사관을 하면 자 봅시다. 한국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의 이기백이 쓴 한국사 실명 서론에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 민족을 하나의 고립된 존재로서보다 인류 속의 한 민족으로서 생각하게 한다. 우리 민족 역사를 쓴다 보면서 우리 민족 역사를 우리 개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전체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열등한 나라 아닙니까? 소국이고 작은 나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의 근대화된 당시에 근대화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근대화 안 됐습니까? 후토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주 약소국이죠. 아직 발달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집의 역사의 관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개별적인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인류 속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보면 한국은 얼마나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태는 뭐냐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저 민족의 특성이 있는 거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기백은 자기 서론을 이렇게 썼어요. 그거 자기 역사를 민족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가 아까 봤던 도교학파들이 만드는 그 역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정희 소장님이 우리 한산을 저쪽 북경 쪽에 요소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반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거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누가 대학원생이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키려면 딱 두 가지에 같다. 뭐냐? 첫째, 이 논문 쓸 때에 그 선배들이 이렇게 논문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해왔는데 이만큼이 부족해서 나는 그 뒤를 이어서 이만큼 부족함을 더 연구를 해서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쓰거나 그건 B점. 예약점은 뭐냐? 그 B점이야? B급 만든 거야. 우리의
그 앞에 있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나는 이 주제를 보다 더 이어서 보다 더 발전된 논문을 더 내가 쓰려고 한다. 그건 통과된 거고. 나는 기존에 있는 이런 선배나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통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많은 강남 사학자들아 말하는 그 주요 사학자들이 절대 잘 스승이나 자기 이론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스승이 이었었으면 자기는 2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2장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3장을 그래야 통과시켜주고 근데 논문 지도하는 놈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새로운 거 쓰겠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지. 이면 다시 쌤나 고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내용을 더 덧붙인다거나 그러면 통과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절대로 너는 교수의 앞선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관점에서 나서 논문 쓰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대학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듯이 내려가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많이 부정하게 되면은 그동안 모든 해왔던 연구 성과가 다 무용지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내가 연구하기 올바른 거야. 난 정당한 공부해왔어. 내 논문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표절도 아니고 난 정말 연구해서 새로운 거야. 이것을 고집하려고 하니 막 우리 이재화 소장을 막 사이비 역사라고 막 몰아가면서까지 막 빨갱이 뭐니 해가면서 막 공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 성과에서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진간해도 역사가 다 엉터리잖아. 역사학자로서 그럼 다 버려야지. 교수 다 나와야지. 논문 다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나도 질문 드릴게요. 근데 궁금한 게요. 그 랑케 실증주의가 예를 들어 보편적이고 그런 전체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 이덕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나키스트들이나 동성주의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쪽 이념도 사실은 그런 공동체적 그런 불편성 이런 보통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이나 이제 그런 유물론적 사학자들 역사 작전 단계를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디테일이 좀 더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 역사학자들도 정체론을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일부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 관점에서는 역사 발전 단계를 보편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 정책. 제가 말씀 잘못 들었는데 꽁트를 랑케 그러니까 원래 랑케 실증주를 그건데 이제 일본에서 그 꽁트하고 랑케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 의견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 거를 일본의 공산주의라든가 뭐 아나키스트들 막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조금 디테일이 더 이렇게 있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하자면 디테일한 설명하자면 우리 교통학과 이야기가 교통학과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뭐했던 교통학과 내부에서는 이 마르크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실증주의 사학자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싸우게 되죠. 왜냐면은 그 랑케 실증주의를 했던 일본 역사학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민족의 역사의 어떤 그 개별성적인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일본의 역사 그런 랑케 실증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나와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일본의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한국 식민자 돌아서요. 유명한 게 이름이 지금 첫 시케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르크스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념하고 거의 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랑케 실증주의 역사관을 비판을 하면서 한국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게 돼요. 이거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거기 이 주장에 대한 디테일이 좀 더 있어야 우리 소장님이 엑스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야 그거하고 네.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자세한 설명이 설명해줘야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설명은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마르크스 역사학자와 황민사관과 결합해서 제국주의 역사관을 만들어가는데 협력관계를 갖느냐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요. 협력관계를 가졌으면 아나키스트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또 아나키스트 반대하진 않았겠죠.
동성주의자들이잖아요. 아니 아나키스트는 또 다르죠. 나중에는 틀리겠죠. 근데 다르긴 다른데 거기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간 공동체주의 아니에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좌파긴 좌파인데 약간 살짝 이렇게 이제 그 디테일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해주고 이제 그 아나키스트나 이게 이 사실은 이 아나키스트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이제 좀 유럽을 조금 가야 되는데 역사주의 이런 역사. 좀 시간부터 5분 뭐 하자면 어차피 다음 학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짧게 것보다. 근데 7시에 시작해서 지금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나요? 더 해요 그러면은 하려면 제대로 좀 저는 그러네요. 더. 예, 뭐 욕하다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가 이제 아까 우리 이선 얘기는 한 40분쯤 하고 나머지는 좀 45분 끝냈으면 8시 45분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학과 그 논문 관련되는 그런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가 쭉 수십 년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 하려면 이제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자신들이 그런 그 잘못된 역사 과오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관을 받아줘야 되죠. 수용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의 학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존심,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학문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하려면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중에 우연히 이제 만나서 바깥에 지내는 이제 코리안이즘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만나서 이렇게 역사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가 이제 한국인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제 덩치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이제 동민세계들이 큰 덩치에 맞게 다시 역사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식민지배 받은 나라들은 그 과정까지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리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해방 70년 지났는데 이제 많이 항상 강의 끝나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사람도 식민사학자도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학자적인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명백한 사료를 제시하고 뭐 하더라도 제가 서양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우리하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초점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누나이 프랑스 국민이셔도 프랑스 민족은 없다라고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프랑스 민족은 없어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당시 뭐 영국도 뭐 보면은 뭐 대인족, 켈트족, 여러 종족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굉장히 전방에 치우치고 이렇게 인적 교류가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처럼 심하지 않잖아요. 고립돼 있고 그리고 저쪽 서쪽에는 중국이랑 거리에 딱 맞고 있고 그다음에 저 태평양 쪽으로는 올 사람도 없고 일본도 바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 중심의 어떤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체적의 조건,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대체적으로 혈통에 의한 것보다도 언어, 같은 언어를 쓰느냐 그게 이제 그 민족의 숙제. 그래서 유럽은 상당히 민족이란 말이 이 일본에 의해서 번역된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민국가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민족이다. 그래서 국민국가주의가 내셔널이라는 개념인데 내셔널리즘. 그 내셔널리즘이 이제 우리 서양사학계에서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상당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로는 국가 국민주의란 말인데 혈통에 의한 민족주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동양에 와서 그렇게 이제 혈통주의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고차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이 민족주의라는 말로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하자 한동 없이 그래서 쓰고 있는데 여러 번 저희도 뭐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죠.
유럽에서도 이제 국가가 하나의 구성체를 이제 아까 그 역사에 의해서 결집된 민족 국가 형성을 위해서 그 역사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남캐가 독일의 역사 쓰기 이전에 프랑스도 미슐레라든지 또는 저쪽에 그 영국에서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은 자기의 국가의 역사를 별도로 썼어요. 그전에는 유럽에서는 이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중세 시절에는 딱 별도로 프랑스 역사, 뭐 영국의 역사, 독일 역사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유럽 전체의 역사를 서술하게 되지. 그게 뭐 무슨 아까 말한 대로 브로델이 뭐 필립 2세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전체적인 통시적인 역사를 썼지. 우리 프랑스 지역의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국민국가로 고착되기 시작하면서 그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이제 결정시키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뒤늦게서 이제 뭐 프랑스 국민국가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독일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남캐도 그러면은 우리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유럽 자체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쓴다는 게 어려우니까 독일어를 사용하는 개념 그 범주를 놓고 게르만 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이렇게 역사를 쓸 때에 뭐 아까 우리 이정희 소장님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다투고 문제거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단지 뭐냐 여러분 어떤 방법론적으로 역사를 새로 발굴해서 그 새로운 그 역사를 찾고 더 진보시키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방식에 굉장히 초점을 둬서 유럽은 그 방법론 쪽이 굉장히 발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신성사다 뭐 신성사하면은 우리가 뭐 사회적이지만 옛날 그 뭐 예를 들어서 여자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은 조선 세종대왕 때는 남성들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했나? 고조선 때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들어가보지 않느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신성사인데 그런 신성사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사회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비로소 그 소설, 문학 이런 작품들, 신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망다리 때를 연구를 하는 이런 방법론적으로만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왜곡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죠. 문제는 또 하나는 있죠. 이제 뭐 역대라기보다도 논쟁이라는 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가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제 규정을 짓고 그러는데 그 퓨레라는 사람이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다. 내가 그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의 모든 인적 구성을 조사해봤더니 공무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뭐 별의사 상인도 있고 다 있더라. 이렇게 가장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어떻게 부르주아 혁명 규정을 하느냐. 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쥐어풀었어요. 이런 논쟁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이냐 그게 아니냐 하는 논쟁이 계속 되어와서 새로운 뭐 연구 방식을 자료를 발굴해서 또 발표해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심지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그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 부모님 집안이 가난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부모상을 꿈꾸게 된다. 그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귀족으로부터 친밀척을 받고 했던 세계를 그렇지 않은 세계로 꿈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혁명이란 운동이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심리학적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하는 경우는 유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뭐 통설이다, 정설이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이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고 자기의 충분한 사료 연구 뒷받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통설이다, 정설이다 그렇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부르주아 혁명이다 하는 말도 프랑스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부르주아 혁명이다 규정을 해버려요. 예, 그게 이제 그 역사 연구에 대한 서양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역사학의 기본이 이제 사료, 팩트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 해석을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 팩트가 다 있는데 뭐 아니라고. 아니요, 뭐 그런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뭐 마도고스 이야기, 뭐 핸델과 그레텔. 여러분들 핸델과 그레텔 우리나라 풍집할 수도 있지만 뭐 또 뭐 신데렐라 보면은 신데렐라는 어려서 뭐 부모를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동화 얘기인데
그 동화 얘기 가지고 기가 막힌 역사의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했네요. 제목이 뭐냐면 농민은 말한다. 농민들은 말한다.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억압받고 핍박받고 했던 애들이 나중에 다 성공하잖아요. 신데렐라처럼. 그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동화 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애들한테 꿈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항정신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근대화하고 신분을 타파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연구 방식이 통해서 남의 우리나라 같으면 야 동화책까지 연구한다고 비판하는데 유럽 사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새로운 사를 아까 우리나라 이런 사를 발견됐다? 유럽은 뭐 대도특혜를 한 것이죠. 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정을 해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이 사를 못 봤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이렇게밖에 못 썼는데 새로운 사를 발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게 주장했던 논문 내가 철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그런 역사학자로서 양심 있는 고백을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학이 계속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글쎄 우리나라 민족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의 연구 방향은 다양성이 된다. 사료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양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좀 부족한 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폐수도 얘기했지만은 폐수를 가지고 단지 한자로 썼는데 그게 폐수가 그 당시에 음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연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자어로 예를 들어 서울 오면 소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폐수가 조개 폐수였을까요? 그죠? 삼수변이 있는데 조개 폐자 앞에 물수. 네. 물수변이. 네, 그게 그 당시 그 지역의 토착 언어, 이 강의 이름 토착 언어를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인지, 그 폐수를 중국 발음으로 뭐라고 해요? 파이수. 그럼 파이수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뜻대로 표현한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 그냥 고대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한 우리가 연구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료에, 지금 아까 이대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중국의 사료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만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용어, 표현력이 당시에 그 지역의 언어로 표기한 것이 한자어로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개가 많이 나와서 그걸 폐수라 부른 것인지 조개 폐자 써서 쓴 것인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언어의 의미,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가 되어야 폐수가 그러면 지금 대동공이 아니라 음가라 본다면 뭐 어느 지역의 강의 이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접근도 다양한 역사의 접근이 하나만 가지고 사료만 중점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뭐 문화, 풍토, 기후, 뭐 지형, 뭐 언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총동원해서 좀 더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사람들이 꼭 잡고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또 선생님이 계시다면 지리뿐만 아니라 뭐 풍수, 뭐 관습, 신화 전에 그보다 어느 교수가 산해경을 놓고 강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거기에 산해경에 보면은 조선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조선 이치에 대해서. 네?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산해경을 그냥 흥미롭게도 상상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시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강연처럼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강남 사학자들이 말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이대 소장 주장하는 그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신화적인 그런 산해경 같은 그런 신화적인 그런 문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역사의 고대사에 대한 사실적 기반을 많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박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산해경뿐만 아니라 관자익을 하고 우리 이대희 선생님이 많은 사료를 했지만은 이제 역사적인 사료가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신화, 이런 언어, 지형, 지리학 이런 것들을 총 풀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면 좀 더 뒷받침, 보다도 과학적이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학설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말하는 게 로버트